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승조입니다. 오늘 참 귀한 자리에서 발제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아산시장님께서 4월 28일이 생일이라고 하셨는데 저 역시 4월 28일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서부터 저는 이순신 장군을 매우 좋아했고, 혹시 내가 옛날 바로 그 이순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를 전공하고 공부해서 또 대학에서 역사 선생이 되고 보니까 다른 공부를 하면서도 틈틈이 이순신에 대한 관심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을 공부하면 할수록 제 앞을 가로막는 건 아니고요, 제 앞에 나타나서 말을 거는 인물이 하나 더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원균이었습니다. 비슷한 말씀을 우리 이순신 연구소의 제장명 소장님께서도 하신 것 같아요. 이순신을 연구하면 이순신이 가는 데마다 어쩐지 원균이 꼭 나타난다. 그러나 오늘 그 이순신에 관한 이야기를, 그 원균에 관한 이야기를 30분 동안에 다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다 할 수 없고, 그야말로 500분의 1의 강의를 저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500분의 1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원균과 이순신이라는 측면에서 보니까 이순신과 원균이 아니고 원균과 이순신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보기 때문에 이순신 연구소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우리 소장님의 품이 너그럽고 또 아산시가 이순신 연구를 이순신에게만 국한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참고로 제가 독일에서 공부도 하고 독일의 대학에서 교수도 할 적에 느낀 것은 뮌헨에 가면은 독일 현대사 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실은 나치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치를 연구하는데 나치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치와 관련된 간접되는 모든 것을 다 다룹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일 현대사 전체를 다루는 훌륭한 연구소로 성장한 예가 있습니다. 이순신 연구소도 그렇게 성공하시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원균 연구소가 그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선무공신 교서입니다. 정확히는 선무 제1등 공신 원릉군 원균의 교서입니다. 보물입니다. 몇 등 공신이요? 1등 공신입니다. 원균은 당당한 선무 1등 공신입니다. 이순신 권율과 더불어서 1등 공신이죠. 셋밖에 없는 1등 공신이고 3등 공신 가운데는 이순신의 부장 2명, 원균의 부장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원균의 통제를 받던 장수 하나가 3등 공신 가운데는 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항목은 다르지만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 말하는가? 이 선무 공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책봉이 됐다면 모를까? 정상적인 방식으로 논의되고 책봉되었다면은 1위는 이순신이고 2위는 권율이지만 3위는 역시 1등 공신의 범위 안에서 원균이다. 그러니까 피차 별로 차이가 없이 중요한 장수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평은 너무나 다릅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순신은 한산도, 명량도, 노량도 모두 다 이순신의 한산이고 이순신의 명량이고 이순신의
노량이고 죄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균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4시 15분까지입니다. 많은 얘기 못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이순신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이순신 외의 다른 훌륭한 장수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원균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순신과 관련 아래서 전체가 아니고 아주 초기 상황만. 첫 번째로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선조 25년 2월에 원균은 경상 우수사에 부임하였습니다. 4월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경상도는 어땠습니까? 경상도 전체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경상 좌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경상 우도도 대부분의 관리와 대부분의 군인들이 말을 듣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원균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했습니까? 외적이 침략해 온 사실을 이순신 장군에게 가장 먼저 알린 것도 경상우수사 원균이었고요. 끊임없이 이순신에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을 하자고 독촉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원균을 도망갔다, 물자를 다 파손시켰다, 비겁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훌륭한 전문가들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반절쯤 훌륭한 전문가들은 잘 모릅니다. 일반 시민도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저더러 왜 이런 글을 썼냐고, 초점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지만 초점 뚜렷합니다. 임진년 4월에도 그런데 놀랍게 달아나지 않은 원균은 대부분이 달아난 상황에서도 그의 휘하에 있는 훌륭한 장수들과 함께 싸웁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아주 훌륭한 전문가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널리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균은 요청을 하죠. 이순신, 같이 싸우자. 빨리 와. 그런데 이순신은 바로 답하지 못하였습니다. 답하지만 못한 것이 아니고 원균과 이순신 사이에는 몇 가지 오해가 쌓여갑니다. 그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순신의 실수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많은 오해와 실수가 있었지만 끌어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연합함대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싸우죠. 그리고 이깁니다. 누구의 승리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순신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순신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순신만의 승리가 아니고 원균과 이순신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원균이 도망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경상좌수사 박홍처럼 다 놔두고 육지로 달아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으면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살을 붙여서 하겠습니다. 여러 문헌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제 글을 읽고서 이건 정밀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분이 한번 다시 더 쓰면 제가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밀하게 한번 써주십시오. 이 글에서는 이순신과 원균의 첫 번째 합동작전, 옥포해전까지만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사실 길게 많은 얘기를 다루진 못해요. 그런데도 길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구구절절 사연이 많기 때문이죠.
이순신과 경상우수사 원균에 만약에 우리 순천향대학교의 이순신 연구소에서 진지한 관심을 가진다면 내년에도 불러주십시오. 내명년에도 불러주십시오. 앞으로 4년쯤 계속 불러주십시오. 저는 이 문제는 앞으로도 적어도 4번쯤은 충분히 다뤄야 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균이 1592년 2월에 경상우수사에 부임하였는데요. 사실 아는 사람이 매우 적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 있죠, 물론. 그러나 많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무능하다고 말하는 선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무능한 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일어난 전쟁도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록을 잘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미 1589년부터는 전쟁이 일어날 기운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조치들을 나름대로 합니다. 그런데 조정의 논의는 외적이 쳐들어온다면 어디로 올 것인가? 전라좌도를 통해서 올 거라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전라좌도에 누구를 배치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센 사람을 보내야죠. 제일 믿음직한 사람을 보내야죠. 그래서 거론이 된 인물이 누구였냐? 원균이었습니다. 선조 24년 2월에 원균을 전라좌수사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한 계급이 높고 또 어쩌고저쩌고 다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누가 갔습니까? 며칠 뒤에 이순신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한참 뒤에 원균은 경상우수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제가 50년을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물론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모든 것이 다 필연적인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필연적인 것도 있지만 우연적인 것도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전라좌수사가 원균이 되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아마 경상우수사는 이순신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이 전개됐을까요? 가정은 없다고 하죠. 그러나 두 사람은 아마 전쟁 초반에 그리고 끝날 때까지 내내 그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했을 수 있습니다. 난중일기에 나오지 않지만 이순신도 가끔은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처음에 임명한 대로 원장군이 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전쟁이 일어났죠. 엄청났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사실은 알고도 있지만 모르기도 하고 똑똑히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초반에 원균을 이해하는데, 초반에 이순신과 원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엄청났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김성일이, 조정 대신이죠. 김성일이 쓴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도망한 군사나 패전한 병졸만 산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대소 인원도 모두 산속으로 들어가 새나 짐승처럼 숨어 지냅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경상도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무기도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군량도 하나도 없습니다. 적이 오기 전에 다 놓고 도망가고 없애고 도망가고 그냥 무조건 내뺀 겁니다. 그것이 경상도에만 국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상당히 안전한 지역이었던 전라도에서도 같은 현상이 보입니다. 그건 이순신의 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순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망가는 놈들 잡아서 몇을 아주 목을 베어가지고 장대에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강하게 강공으로 밀어치니까 민심이 좀 안정되는 것 같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상황은 우리가 수백 년 떨어져서 뒤에서 보니까 그때 왜 못 싸웠지? 그때 왜 그랬지? 라고 하겠지만 실제 상황 속에서는 모두가 다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데 원균은 쓰고 또 썼습니다. 뭘 썼단 말입니까? 편지를 썼습니다. 공문을 썼습니다. 누구한테 썼습니까? 사방에 썼습니다. 그럼 주로 누구한테 썼습니까? 주로 이순신에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순신이 가지고 있는 장계에도 나와 있고 이순신이 쓴 난중일기에서도 쉽게 확인이 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쓰고 또 쓰는 사람은 도망간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 도망가지 않은 사람입니까? 싸울 뜻이 있는 사람입니까? 비겁하게 육지로 가서 지금 숨어 있는 사람입니까? 적어도 원균은 정탐병을 운용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소문을 들은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내서 알아가지고 그것을 보낸 것이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에게 편지만 쓰는 것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원균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처음부터 알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 상관인 김수에게, 관찰사죠. 경상관찰사에게, 이 사람이야말로 도망을 잘 간 사람입니다. 그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록들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김수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순신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후대의 기록에 보면 선조 29년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원균이 무려 15번이나 와달라고 했다. 같이 하자고 했다. 그 다음에 우의정 이원익은 좀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지요. 1000번, 10,000번을 부른 다음에야 비로소 왔다라고 합니다. 이 말 속에는 그렇게라도 와서 고맙고 다행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여러분? 너무나 늦었다라는 그런 뉘앙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굴 질책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랬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이원익의 분석을 들어보면 아주 이렇게 나옵니다. 이순신은 어쩔 수 없어서 원균을 도우러 간 것이다. 어쩔 수 없어서. 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원균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무너지게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다. 이건 물론 한 대신의 판단이고 그것이 역사적 진실인지는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마 그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원균,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뭐 온갖 이야기들이 많죠.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1만여 명의 수군을 다 흩어보내고 전함 100여 척을 바닷속에 가라앉혔다. 이런 기사는요, 검색해보면 30개, 40개 나옵니다. 그것은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로 붙인 기사입니다. 복사해서 붙인 기사입니다. 독자적인 기사라고 볼 수 없죠.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았죠. 실제는 그렇지 않았고 그러 모으기에 바빴어요. 보내기 바쁜 것이 아니라 모으기 바빴다. 그 이제 모으기 바쁜 일에 크게 노력한 분이 바로 있죠. 그의 부장이었습니다. 강동룡이라는 분이 있죠. 도망가려고 했다면 강동룡 같은 부하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이순신에게 원병을 청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위키 한번 보십시오. 위키피디아 한번 보십시오. 원균은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부산이 무너지고 동네가 함락되고 그럴 때에도 그 정보를 일일이 캐내가지고 꼬박꼬박 이순신과 소통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싸우고 있었다. 싸우고 있었다. 도망가고 있었다가 아니라 싸우고 있었다.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싸우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걸 몰라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지만 넘어갑니다. 진주 앞바다에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진주 앞바다에서. 왜 진주 앞바다에서 싸웁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이 제 발표에 앞서서 아주 훌륭한 발표들을 둘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진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주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거점입니다. 진주를 빼앗기면은 전라도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진주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육지에서만 진주를 지킬 수 있습니까? 바다에서도 진주를 지켜야 하죠. 그럼 바다에서 누가 지킵니까? 그 일을 누가 한 겁니까? 그 일을 바로 원균과 그의 부하들이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해도 제 글을 읽고 어떤 사람은 피상적이다, 분석적이지 못하다, 나열만 했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그분이 한번 잘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10척의 적선을 불태웠고요. 보고됐습니다. 이거 조정에. 그리고 또 30여 척을 격파했다 그러는데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원균에 대해서 책을 쓴 어떤 사람은 30여 척 못 믿는다. 원균 도망간 거 사실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증거 가지고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조실록에 나오는 보고는 남쪽에서 올라온 관리가 임금님에게 보고한 것인데 그냥 소문만 가지고 했을 턱이 없습니다. 진주 앞바다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진주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원균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경상도 인심이 어땠습니까? 오라고 하면 다 가서 싸우는 애국자들 있었겠지만 아닌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김성일의 장계에 뭐라고 나옵니까? 심지어는 외적 행세를 하는 조선 사람이 더 많더라 그 말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실상 외적은 몇 명 안 되고 그 무리의 절반 이상이 나라를 배반한 백성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와서 같이 싸우자 하면서 싸운 장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장수를 우리가 욕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순신은 가지 못했습니다. 갈 생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조정에서도 이순신에게 가라고는 했지만 꼭 가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이순신에게 알아서 판단하되 가면 좋겠다는 식으로 조정의 명령이 내려왔었죠. 그런데 그들이 만나서 연합작전을 하기로 계획한 그 상황에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 굉장히 중요한 일에 주목한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글을 보고 뭐 그런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분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순신은 여수에서 아주 가까운 경상도에 말하자면 끝자락에 남해라는 섬이 있죠. 그 남해현에 4개 진영이 있는데 그 진영이 텅 비었다. 진장들이 다 도망갔다.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나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도망갔다고 판단하고 뭘 해요? 다 파괴해버려요. 남아있던 시설, 남아있던 모든 장비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누가요? 이순신이요. 누구 것을요? 원균의 것이죠. 정확하게는 기호군의 것이지만. 다 불태웠습니다. 그건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확인이 빠졌죠. 확인을 못한 겁니다. 누구하고? 원균이 날마다 그렇게 연락을 하는데 원균에게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기호군에게 확인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행동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위험할 거라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듭된 원균의 요청에도 이순신은 가지 않았거나 가지 못했습니다. 비판과 원망의 이유가 될 수 있죠. 이순신이 불태워서 없애버린 그 시설의 장본인인 남해 현령 기호군은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균과 함께 작전 중이었습니다. 뒤에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겠지만
경력도 얼마 남지 않은 경상 우수사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치명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국가를 위해서 이순신이 악의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판단은 잘못했지만 악의로 한 건 아니죠. 연합함대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죠. 이 부분에서 제가 우리 재장명 소장님의 그 연구 논문에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또 이 글을 읽은 어떤 분이 그거 뭐 새로울 것도 없잖아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논문이라는 것이 그러면 앞에 좋은 이야기를 인용 안 하고 지멋대로 주장만 하는 것이 논문입니까? 물길을 안내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경상 우수영 사람들입니다. 적의 형편을 탐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경상 우수영 사람들입니다. 가장 어려운 선봉을 선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경상 우수영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원균과 원균의 막하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앞에 나온 표를 보면 우리 제 소장님이 애를 써서 만드신 표를 보면 그 옥포해전의 승리에서 그건 물론 당연히 공동의 승리였고 당연히 그 공동의 승리에서 숫자로 보면은 원균 측이 기여한 바는 약 15% 내외다. 그렇게 16 또는 14%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은 사실은 적어도 30-40%는 경상 우수영군의 기여다. 이렇게 봐도 무난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앞선 그 훌륭한 발제자들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지휘 체계상의 엄청난 문제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분들은 다 수사입니다. 이분들은 다 이 상황에서 동급이었습니다. 배의 숫자는 다르지만 처지가 달랐다면 나는 달랐을 거다라고 과연 낙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장이 없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연합을 했기 때문에. 주장이 없어요, 캡틴이.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아주 불행한 일이 발생해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죠? 이건 수정실록에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수정실록 하면 무조건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수정실록에도 쓸만한 기사가 꽤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수정실록에 나온 얘기죠. 이거 아주 유명한 내용인데 사람들이 많이 무시합니다. 중요하죠. 보고하자. 원균이 말하니까 이순신이 뭘 했대요? 천천히 하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그날 밤에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홀로 장계를 올려버렸습니다. 누구의 공이 되었습니까? 다 이순신의 공이 됐죠. 당연히. 그 장계의 내용을 보면 그 안에서는 원균에 대해서 아주 폄하하는 발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실록의 기록자가 이렇게 말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틈이 생긴 것이 여기서 시작되었다. 여기서 시작되었다. 완벽한 인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없습니다. 조정에서는 이제 이 수군의 지휘체계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죠. 어떻게든 해결했어야 되죠. 그것이 아마 통제사 제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그 통제사 제도도 지금 우리 재장명 소장님 계신데 이 재 소장님이 아주 탁견을 밝혔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아주 100% 동감하는 게 뭐냐면 통제사라고 하지만 초월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통제사라고 하지만 본직은 좌수사, 우수사 하는 그것이 본직이고 통제사 자리가 겸직이었기 때문에 통제사의 리더십은 처음부터 좀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제1대 통제사 이순신에게도 많은 곤란을 안겨줬고 제2대 통제사 원균에게는 더 큰 어려움을 안겨줬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